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모임을 제가 별로 참석을 못했는데 아마 제가 최근 2년 만에 가장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거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깜깜한 강의도 하고 답답한 상황인데 이렇게 얼굴 마주대하고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이제 중소기업 혁신성장인데 우선 그 혁신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좀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영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또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대전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이 얘기가 나온 지 한 10년 이내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한 6년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큰 게 이제 미중 전쟁, 처음에 무역 전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기술 전쟁, 현재 패권 전쟁이고 이것이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구축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환경 기후 위기 증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또 글로벌 위기의 증가, 그리고 이제 원자재, 고환율, 고물가 부담. 그래서 아주 쉴 새 없이 지난 한 6, 7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쉴 새 없는 그 격변 속에서 과연 우리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생존하고 나아갈 건가 이런 데 큰 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작년에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정부는 뭐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몇 가지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좀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은 함께 잘 사는 혁신 강국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혁신 강국이 되지 않으면은 생존하기도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동시에 혁신의 성과를 잘 나누는, 그래서 양극화, 격차를 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주장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너 실제로 현장에서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9월 달에 출범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일단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많이 듣고 있고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또 각계 그 주요 기관들, 이해관계자들하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함께 잘 사는 혁신 강국이 뭔가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우울하고 불안한 뉴스가 많지만 좀 긍정적인 뉴스를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US 뉴스라는 그 워싱턴 쪽에 있는 언론 매체에서 한국의 경쟁력과 혁신 성장 잠재력을 세계 6위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일본이 8위입니다. 일본을 제끼고 우리가 6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위상이든지 외교적인 위상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 역량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외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잠재력이 더 높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그 일본은 스스로 평가할 때도 굉장히 스스로 약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 뉴스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현장을 나가서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하고 이렇게 같이 현장 방문을 좀 했었는데 우리 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하고 그때 나온 얘기가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딜리버리 납기를 제대로 맞추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납기를 못 맞춰요. 중국도 좀 납기를 못 맞춥니다. 막 봉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주문을 해도 이게 제때 물건이 배달되지 않는 부품부터 시작. 근데 한국이 그래도 가장 납기를 맞추는 나라도 이 한국의 딜리버리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미중 전쟁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는 제가 반도체 부분에 있는 분들, 그런 쪽에 첨단 쪽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미국이 중국하고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 제한하니까 많은 공급선들이 이제 그 수요자들이 공급선을 한국 쪽으로 바꿔서 특정 부분들은 수요가 아주 그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CEO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관리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표정 관리 잘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한국한테 새로운 전환의 기회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좀 더 한번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 이제 20세기 결국은 지금 우리 국제 경쟁이라는 것은 경제 전쟁이지만 경제 전쟁의 뒤에는 혁신 전쟁입니다. 누가 더 혁신을 잘하느냐, 기술 혁신, 경영 혁신을 잘하느냐, 이게 이제 그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위상을 결정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전반은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위해서 OB, OR, SQC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특히 그것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상당히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이 주도했는데, 갑자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혁신 강국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SQC, TQC, TQM, TPM으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생산성 향상 운동, 그리고 소집단 활동, 이 생산성 향상과 QC를 활성화시킨 일본 특유의 소집단 활동이라는 겁니다. QC 서클. 그래서 이거를 카이센이죠. 개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논학가가 이 암묵지, 현장에서 얻어지는 암묵지를 형식지화하고 이것을 학습시켜서 일본이 혁신 속도를 높여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이 거의 미국을 따라잡을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80년 초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미국 교수들이 재패니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미국을 상당히 뭐 바짝 쫓아오는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워서, 사실 우리가 미국식 생산 관리보다는 일본식 그 혁신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3종 OS부터 나중에 지트 방식까지.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미국 주도로 혁신이 이루어지다가 어떻게 일본이 이런 그 주도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역사를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뭡니까?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바뀌었고, 일본을 군수 기조하면서 일본한테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을 전수해 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미국의 SQC가 들어와서 그걸 일본화시킨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1981년에 일본 생산성 운동 시찰단으로 제가 2주를 일본을 돌아왔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이제 그 대밍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밍상. 일본에서는 최고의 품질 관상이 대밍상입니다. 대밍이 아주 에도드 대밍이라는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군정 같이 와가지고 품질 관리를 가르쳤고, 그것이 일본에서 일본화시켜서 일본의 집단주의, 또 아주 그 일본 사람들의 충성심, 학습열, 이런 꽃을 피웠죠. 그런데 이게 80년대 미국의 반격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CSM, 고객만족 경영, 식스 시그마, 특히 식스 시그마가 일본을 능가했다는 열망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주도하는 데는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 갤빈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가 일본한테 밀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게 식스시그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꽃피운 거는 잘 아시는 대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입니다.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 원조인 모토로라보다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그렇지만 결정적인 주도는 디지털 전환 가운데서
미국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밸류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하면서 미국이 이제 주도하게 됐는데 그거를 사실 80년대 초에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본한테 밀리지만 앞으로는 미국이 다시 주도한다. 그걸 쓰신 분이 누구냐면 존 네이스빗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1982년에 썼는데 이게 미국에서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 팔린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산업화 시대에 월드 챔피언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하지만 미래는 정보화 시대다. 정보화 시대 월드 챔피언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창의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혁신, 현장혁신만 가지고 안 되고 창의성 측면에서 미국의 문화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점에서 높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10년 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미국 주도한데 독일, 일본, 중국, 한국 각축전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뭔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그래서 20년 전부터 그 모노츠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그걸 노력을 했죠. 그리고 독일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인더스트리 4.0, 중국이 또 중국 제조 2025. 근데 중국 제조 2025에 보면 10개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리더를 잡겠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신기를 심각하게 건드린 겁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이 상당한 그 국방도 그렇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중 전쟁에 촉발된 하나 원인도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 말은 쑥 들어갔어요. 중국 제조 2020 이건 뭐 안 하겠다 그러는데 뭐 중국이 포기할 리는 없죠.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지난 한 60년 수출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혁신 따라잡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혁신 따라잡기에 아주 최우수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90년대 이래 글로벌화, 자유화, 개방화, 자유화, 정보의 물결을 굉장히 잘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기술 패권 전쟁, 코비드19 상황으로 한 이 큰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디지털 전환 가운데서 많은 기회와 위협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걸 좀 경영시험 등의 변천과정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SQC하고, 일본에서 이제 이거 TQM, TPM 되면서 네밍상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이제 아까 대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TQM, BPR, 식스 시그마 모토를, 그래서 말콤 보트리치 상이라는 걸 이제 미국가 만들어서 다시 좀 주도하고, 방법론을 통합했고, 아까 식스시그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합한 거죠. G가 식스시그마에다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방법론이 다양화되고, 우리 이제 다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과정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게 경영혁신 성공 요인인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상공회에서 주도하는 그 경영혁신 심사 대상, 정부에서 주는 대상 포상했었습니다. 그 심사위원으로 한 4년 정도 활동하면서 1년에 한 20개 기업, 공공 부문에 10개, 일반 부문에 10개 정도, 20개 정도의 혁신 현장을 가서 심사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데를 참여하면서 제가 솔직히 그 이론이 아닌 현장의 혁신에서 좀 눈을 뜨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썼어요. 경영혁신의 과정과 성공요인이라는 건데, 이거 성공에서 나온 건데, 내가 이렇게 현장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혁신의 세 가지, 혁신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냐, 이 세 가지가 혁신의 성과를 가져오는데, 주체를 놓고 볼 때는 경영자와 임직원, 그래서 경영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전 제시와
경영자의 혁신성, 혁신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은 참여하고 어떻게 자신감을 갖게 하느냐. 그리고 자원으로는 신뢰라는 자원, 그 회사의 신뢰라는 자원이 사전적으로 축적이 되느냐. 왜 그러냐면 혁신이라는 건 상당히 이중부담을 갖습니다. 현재 일도 잘해야 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더 엑스트라로 잘해야 되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직원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 조직의 신뢰라는 것은 결국 수용도입니다. 조직 리더십이나 경영자의 지시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도를 갖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혁신에 필요한 지식들을 얼마나 갖느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은 다른 측면은 교육과 훈련이죠. 그래서 일본이 한때 혁신에 주도했던 것은 일본식의 기업 사내교육이 굉장히 잘 했죠.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소통하고 신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기업이 신뢰 자원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결국 선순환으로 연결될 때 경영혁신이 상당히 잘 되더라. 이것이 제가 이제 한 80개 정도의 경영혁신 현장 심사를 통해서 좀 얻은 생각인데요. 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비전 제시, 혁신성, 참여, 자신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자료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지식, 교육 및 훈련, 커뮤니케이션 그래가지고 이런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의문을 하나 갖게 됐어요.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혁신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또 성과를 높이겠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공을 잘 못하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 경영의 세계는 상당히 모순의 세계라는 겁니다. 왜 모순이 일어나는가? 그랬을 때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인간적 모순, 시간적 모순, 공간적 모순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많은 혁신은 이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사 갈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뭐였냐면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신을 추진하다 보면 직원들에게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무리한 요구에 구성원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이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겁니다. 이건 경영 이론에서 보면은 존 오브 억세텀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소리티와 파워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소리티라는 것은 내가 막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이, 부하직원이 얼마나 받아들이냐. 존 오브 억세텀스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고전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어떤 조직은 존 오브 억세텀스가 넓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잘 수용하는 조직이 있고, 존 오브 억세텀스가 굉장히 낮은 조직은 이거 조금만 뭐 무리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발적인 게 일어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회사 리더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새로운 세대, 뭐 MZ라고 얘기해도 그런데 이 존 오브 억세턴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시간도 좀 체크해보고 제가 8시 50분까지 끝내달라고 해서 1시간 남았네요.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영의 지혜는 모순의 관리, 매니지먼트 파라독스, 역사상 위대한 혁신은 모순 극복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적 모순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우리 뭐 역대로는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경영학에서는 X이론, Y이론 또는 성숙이론, 미성숙이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왔죠. 그러니까 장애와 운해, 논리와 감성, 조직과 개인, 경쟁과 협동 이 두 가지에 서로 상반되는 가치가 인간한테는 충돌을 일으키고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시간적 모순이라는 건 어느 T1 시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T2 시점에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간적 모순이라는 건 A지역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B지역에서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됩니다. 특정 부서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지만 조직 전체 차원에서 보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거나 다른 부서에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마케팅 부서와 생산 부서가 서로 뭐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이제 한 20년 전에는 우리 한국에 많이 와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일본에서 그 유명한 남산 레스토랑 체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독특한 분이죠. 왜냐하면 그 교토 대학이라는 그 대학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캐톨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나이 40에 식당업을 시작해서 아주 굉장한 위기로 가서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성공을 시켰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해보니까 이 노사관계는 모순의 관계다. 시키는 자와 시킴을 받는 영원한 평행선이다. 그래서 사는 노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내기를 원하지만 노는 사가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최고의 대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가운데서 이 관계 전환, 이분이 철학을 공부하신 분답게 공생하는 관계가 뭐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윈윈하는 관계, 부모 자식 관계와 사자 관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노사 관계를 사자 관계로 전환시켜 가지고 공생 경영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은 뭐로 성공을 했냐면은 관계에서의 공생과 또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 그래서 모든 그 먹거리를 유기농 자연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뭐 굉장히 널리 알려졌지만 이분이 한 거는 60년대 말 70년대 초거든요. 그때 일본이 공해 문제로 상당히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걸 전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이 이걸 책으로 썼어요. 이 책 제목이 이제 공생경영과 사상과 실천인데 이게 상당히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일본이 뭐 일본의 그 NHK에서도 이분을 뭐 이렇게 방영하기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는 이 발상의 전환, 마인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고요. 안 가죠? 다시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안 내려가네요. 뭐런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 모순 극복이죠. 이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좀 실제로 적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요.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트리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트리즈가 들어온 것이 제가 볼 때 뭐 20년 미만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소련이 망하면서 이 트리즈 방법론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삼성, LG, 뭐 포스코 등이 이제 이 트리즈 방법론을 적용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은 갤리 알츠슐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담으로 유명한 유태인이다 그런데, 이분이 천재적인 사람이죠. 13살 때 특허를 취득했고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해군 특허파들을 근무했는데, 이 사람이 거길 수많은 특허를 검색하다 보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에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분이 약간 흥분했어요.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이거를 그 당시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스탈린 동지, 제가 이 소련을 획기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을 혁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불행하게도 스탈린 손에 가기도 전에 KGB 검열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사상이 불순하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스탈린 사망하고 와가지고 이걸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소련이 이걸 전부 채택했죠. 그래서 소련이 50년대 미국보다 앞서서 인공위성을 쌓아올리고 기술이 앞서간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소련의 비밀 경계, 소련 절대 이거 밖으로 유출 안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련이 아까 했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무너지고 나서 이게 서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발명 특허를 보면 5가지로 분류해서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시행착오를 하게 돼요. 이게 혁신하려면은. 근데 1수준이나 2수준은 뭐 약간만 시행착오를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별로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적어도 3수준, 4수준, 5수준 이런 정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3수준, 4수준, 5수준의 문제를 풀려면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시한 건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만 하면은 엄청나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거는 이제 기술적 모순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서로다가 2가지 기술적 특성이 충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처음으로 비행기가 공중에 활용이 됐는데 서로 비행기의 속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그래야지만 빨리 뒤로 가가지고 옛날에 꼬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기관포 사격을 해가지고 격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비행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엔진의 마력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엔진의 마력을 높이다 보니까 엔진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의 마력이 높아지는 만큼 무게로 인해가지고 속도가 안 올라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비행기 최대 속도는 200km다. 자동차는 300km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200km밖에 안 간다. 근데 결국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결국은 알루미늄이라는 드랄루민 아주 가벼운 소재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비행기의 엔진의 마력을 높이면서도 가벼운 경량 소재를 해가지고 높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비행기 제로센이라는 비행기하고 미국하고 했는데 미국이 제로센이 훨씬 회전 반경도 빠르고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아주 일본하고 공중전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 비행기가 격추된 비행기를 가지고 분해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미국은 이제 조종사 안전장치를 해서 철판을 기관포에서 하게 하는데 일본은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를 줄여버린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알아가지고 빠른 것 같지만 제로선이 회전 속도도 빠르고 반경도 작고 그래가지고 빠른 것 같지만 한 방만 잘 맞추면 저거는 그대로 격추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전투 방법을 바꿨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냐 했을 때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아주 약간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 물리적 모순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적 변수가 동시에 다른 감을 갖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예를 틀이 기본적으로 나오죠. 말뚝을 박는데 뾰족한 걸 박으면 잘 박히지만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툭한 걸 박으면 잘 안 빠지겠지만 박기가 힘들죠. 그러면 절충이라는 게 이겁니다. 애매한 거. 잘 박히는 것 같지만 또 금방 빠져요. 그래서 이제 트루이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실제로 이제 약간의 소량의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이거를 박은 다음에 이걸 터트려 버리면 이렇게 돼서 절대 안 빠진다. 그래서 이제 트루이즈 솔루션은 뭐냐면 노 컴프로마이즈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사상이라고 봅니다. 쉽게 타협하지 말라. 모순이 일어났을 때 절충은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이 여기 보면 결국은 이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에 대한 분리, 공간에 대한 분리, 전체와 부분에 대한 분리, 또 뭐 네 번째로 이제 조건에 대한 분리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모순에는 아이디얼 파이널 리절트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하라. IFR이에요. 그거는 뭐냐? 비용은 최대한 낮추고 이 효과는 높이는,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찾아야지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40가지 발명 원리, 뭐 또 서로 충돌하는 변수, 이걸 가지고 모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번하고 이제 2번이 어떤 그런 문제라면 이걸 특성은 이런 건데, 그러면 모순 테이블에서 28번, 27번, 18번, 40번을 참고해서 혁신을 해봐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많이 발전됐고, 또 이것이 이제 현장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인 트리즈도 있고, 또 매니지먼트 트리즈도 있습니다. 경영 트리즈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혁신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이죠. 그것을 해결을 했을 때 오히려 모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순은 혁신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죠. 혁신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론론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가장 중요한 디지털 전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개인의 삶,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산업 생태계, 경제 시스템, 국가 경쟁력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온 현상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전환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게 우리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 간 양극화 문제에서도 이 디지털 전환에서 그런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것을 영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뭐 성과는 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게 있지만,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결국은 다양한 주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수직화된 조직 내 경제 위계 질서 속에서 상명하달식의 지시로 일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 임직원들이 의견이 자유롭게 공유되며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수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하는 문화의 혁신을 통해서만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잘 해야지만 진정한 디지털 혁신에 가능하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동안 뭐 디지털을 많이 해왔지만, 그동안은 이제 전산화 단계에서 디지털, 그래서 ICT 혁신까지 왔는데, 지금 디지털 전환은 건 결국은 이제 고객 경험 전환과 비즈니스 모델 전환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이것도 뭐 많이 아는 얘기니까 제가 그냥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프로세스를 좀 정리하면은 어떤 이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쪽에 위기와 기회 요인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걸 이제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활용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센싱과 시징, 이런 걸 감지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재구성 전환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변화,
리더십, 조직구조, 조직문화, 지원 역할 기능, 또 장애 요소는 조직의 관성이나 구성원 저항. 그래서 결과로는 효율성, 생산성을 개선하고 또 부가가치 매출을 증대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고객 경험, 고객 만족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이 기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많은 전환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국내 사례하고 해외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생산 효율성을 높인 사례, 뭐 고객 경험을 제공한 사례, 그 다음에 잘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십시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사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도 지금 뭐 많은 그 성공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전환 성공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리더십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평적 기업 문화와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프로세스와 역량 변화, 그리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고객 경험 향상.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성과와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또 이 혁신 성장의 방향은 글로벌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뭐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화에도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지금 많은 그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하고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화에 성공한 기업들을 좀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흥공단에서 그것도 제가 책으로 보고 리포트로 냈는데 5가지 정도가 공통적인 요인으로 좀 찾아지더라고요. 첫째로는 원천 기술을 확보를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이거고 두 번째가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한 조직 관리와 기업 문화. 세 번째가 지속적 경영 혁신을 통한 탁월성 추구. 네 번째가 틈새 시장 공략과 공격적 다변화. 다섯 번째가 이제 브랜드 자산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이렇게 많이 해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기업들이 하더라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한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 유형들을 또 좀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5가지 정도가 이런 성장 유형으로 나타나더라. 첫째, 미래 기술 변화 선점형.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벌 대기업 동반 성장형. 세 번째가 국산화 기반 해외 시장 확대형. 아이디어 틈새 시장 집중형. 한국 제품의 뭐 세계화형.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쭉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월드 클래스 중소 중견기업 이걸 중심으로 수출전략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한 6가지 정도로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이제 몬 글로벌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회사들입니다. 여기 옆에 이제 그런 그 사례 기업도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몬 글로벌 유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국내 시장과 동시에 해외 시장,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 또 퍼스트 무버형도 있습니다. 과감한 R&D 투자로 기술 개발하고 기술 집약적인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그런 회사들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후 개도국 시장. 그래서 선진국에서 경쟁력을 쌓고 브랜드를 기반으로 신흥시장으로 가는 기업들. 그리고 또 마이크로 멀티내셔널. 그러니까 한 시장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가지고
전체 규모를 늘리는,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동반 성장형, 대기업에서 분사, 대기업과 공동 연구, 그리고 실험실에 머물던 기술의 상용화, 실험실 창업이죠. 대부분 이제 교수나 연구소에서 창업된 이것들이 대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중소기업의 수출 전략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정리해서 보면은 국내 강소기업의 핵심 성장 요인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한 걸 보면은 결국은 이 가운데는 역시 그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내부 역량, 혁신 역량과 인적 자원, 외부 역량은 네트워킹, M&A, 변화 적응. 전략적 목표는 이제 글로벌 시장 지향, 틈새 시장 전문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고객 친화적인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근데 요거를 쭉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그 독일의 히든 챔피언의 성공 요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독일이 가장 자랑하는 1,300개 이상의 히든 챔피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뭐 30개다, 60개다 그러는데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독일하고 그 숫자 격차는 굉장히 커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허리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IP의 전략화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지식재산을 전략 무기화해야 되고, 그래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한편은 공격 전략으로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공격이 올 때 방어 전략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뭐 특허 바우처 제도라든지 특허 박스 뭐 제도가 있는데 특허 박스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고요. 바우처를 했는데 이것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활용해서 특허를 받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고, 또 IP를 기본으로 해서 금융을 활성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뭐 삼성전자도 제가 이제 삼성에 관해서 연구해서 한 30년 전에 뭐 초인류급으로 가는 길 이런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30년 전에 왜 삼성이 그렇게 변신했느냐 그랬을 때 반도체 시작해가지고 특허 공용을 받아가지고 특히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특허 공고를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번 돈을 한 방에 특허 일으로 털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말 사상 누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이 특허 없는 글로벌은 완전히 이거는 사상 누각이다. 그래서 삼성이 엄청 그 뒤부터 이제 노력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특허를 공격하던 미국하고 크로스 라이센싱 해가지고 오늘날 삼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삼성은 뭐 공격 방어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특허 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도 결국은 글로벌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이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가 좀 지원하고 여기에 이 금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조직혁신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화의 성공은 결국은 어떤 그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혁신인데,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조직혁신보다 좀 더 직접적인 용어는 마음혁신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아까 그 마인드 이노베이션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정말 그 현장에서 좀 잘 해결이 돼야지만 한국이 정말 일본을 넘어서는 혁신 강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50년대, 60년대에 혁신 강국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의 독특한 기업 문화입니다. 굉장히 협조적인 노사관계. 그래서 일본은 산업노조가 없었죠. 기업 내 노조가 있었고, 뭐 종신고용제라든지 연공수혈제든지 굉장히 안정된 조직인데, 그것이 나중에 딱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깨지게 됩니다만 한 20여 년, 30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은 요새 좀 들어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30년 전만 해도 일본 경영 얘기할 때 삼종 신기라고 했어. 삼종의 신이 내려준 세 가지가 일본의 성공이다. 그래서 삼종 신기가 바로 기업 내 노조, 협조적 노조,
그리고 이 연공서열제, 그리고 종신고용제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다 이제 깨져나가면서 일본도 옛날 같은 조직 문화가 없어졌죠. 우리도 지금 뭐 그런 것이 한때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 깨져나가가지고 참 이 조직 몰입도 사실 이 기업이 얼마나 이런 혁신을 할 수 있고 이런 아까 이제 글로벌 경쟁을 가질 수 있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를 꼽는다면은 조직 몰입도예요. 직원들이 많은 기업들이 측정합니다. 조직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두려움 없는 조직. 또 최근에 나온 책 둘 다 나온 하트 오브 비즈니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에드먼스라는 사람이 불확실한 시대를 돌파하는 기업의 생존력에서 이분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제는 독창성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인데 지식과 혁신이 기업의 성공의 지표를 정할 때 단순히 똑똑한 인재를 조직에 영입한다고 해서 리더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느냐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려되는 점, 질문거리, 실수나 아이디어를 가감없이 털어놓도록 독려하면서 시도해보는 것이 진정한 성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QC 서클 하면서 수입단 활동할 때 일본에 이런 기업 문화가 있었어요. 일 끝내고 나서도 앉아서 현장의 문제점을 하고 개선하고 그것이 이제 카이센이라는 일본 거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요새 참 리더십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저는 이게 우리 리더십의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터놓고 공유할 수 있는 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느냐. 그래서 코칭 연구하시는 분들이 코칭 가르치기도 하는데 거기서 찾아낸 것 중 하나 좋은 리더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피드백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느냐. 피드백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그게 부하 직원들이 생각할 때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피드백 했는데 피드백도 제대로 없고 이거 좀 타이밍도 이상하고 방법도 좀 상대방을 상당히 좀 인설팅한다든지 아주 그런 방법으로 피드백을 되고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좋은 리더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정 안정감이란 뭐냐? 이거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인데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인다. 10명 중에 3명. 이 비율이 2배 증가할 경우 이직률이 20% 줄어들고 안전사고가 40% 감소하고 생산성이 12% 증가하더라. 이런 2010년 갤럽 조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워크와 의료 과실 발생률이라는 게 보니까 팀워크가 좋다는 기업인데 의료 실수 리포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깊이 있게 듣다 보니까 실수를 보고하고 논의하는 것이 활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더라. 근데 많은 조직에서는 그걸 숨깁니다. 숨겨가지고 더 많은 사고, 위험을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왜 정말 조직의 침묵이 만연하냐? 가장 큰 이유는 fear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로 노키아가 왜 몰락했느냐? 결국 아주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때 노키아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기여했지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분이 너무 아주 카리스마와 이게 눌려가지고 밑에서 제대로 실상을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실상을 보고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면서 따라잡지 못하고 몰락하게 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데이터 조작도 결국은 어떤 그런 조직 문화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뭐 산불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불신, 불안, 불만의 시대에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또 우리 당면한 MZ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책으로는 이제 하트 오브 비즈니스인데 이 위베르 졸리라는 분하고 두 사람이 공존했는데, 위베르 졸리는 미국의 이제 베스트바이라고 전자제품 매장이죠. 그게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마존한테 밀려가지고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열받은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베스트바이 매장이 있는데 와가지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은 이제 무슨 제품 살려면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는 건 아마존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솔루션 생각한 게, 야, 그 제품 모델명을 없애버리자. 그럼 아마존에 검색 못하게. 그 다음에는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매장 둘러보는 값을 받자.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 회사들이. 막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다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매장 한번 둘러보는데 뭐 $10 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아마존보다 싸게 팔아보자. 되겠습니까? 그 매장 다 열어가지고 그 인건비 다 들어가고 임대료 들어가는데 다 안 됐어.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살아남은 것 중에는 그 디커플링이라는 책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고객의 욕구를 보니까 자기가 가격은 싸게 아마존에서 사고 싶은데 물건은 보고 싶은 거예요. 사기 전에 한번 제품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성에다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베스트바이 매장에다가 삼성 특별 코너를 만들어주겠다. 삼성 제품을 쫙 볼 수 있게끔 다. 또 다른 전자제품. 그런데 삼성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네 제품 전시 매장을 전국적으로 전국에 수천 개가 깔려 있는데, 이걸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베스트바이 매장에다 삼성 특별 코너를 만들어서 쇼룸을 만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자업체도 경쟁적으로.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거를 물건을 파는 것도 일부 팔지만 그거보다는 쇼룸을 제공하는 거로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턴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위베르 졸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직원들의 생각을 바꿔온 거죠. 직원들이 굉장히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안 돼, 이제 망하는 회사야 뭐 그러고, 뭐 주가도 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투자자들이 주주들 불만이 엄청 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일의 의미,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직장이라는 게.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직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하면서 결국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겁니다. 사실 냉소적인 직원들이 있는 매장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 회사 망해가는 거로 생각해서 아무 원고가 왔는데 뭐 고객 만족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바꿈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일 직장의 참여도가 높을 때, 이게 조직 몰입도와 관련된 거죠. 생산성 10% 증가, 이윤이 10% 증가, 일하다 다칠 가능성 25%, 50% 감소.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생겨가지고 CEO님들 정말 이게 무리합니다. 무리해 지금 이거 좀 바꾸자고 그러는데도 또 쉽지 않지만, 결국은 이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직장에서 참여도와 아까 했듯이 문제점이 있을 때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면은 이런 사고 재해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휴먼 매직이 휴먼 에너지를 끌어낸다.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그런 에너지를 발휘하게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 뭐 그래도 힘은 매지게 꿈과 꿈을 연결하기, 인간관계 맺기, 뭐 자율성 키우기, 숙달하기, 뭐 바람을 등지고 달리기, 뭐 이런 내용들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국내 방법론은 이 감사경영입니다. 뭐 이거 직대로 활용해 하는 회사들도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이 마인드 이노베이션에서 감사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일과 직장과 나의 삶과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뭐 엄청 불신, 불안, 불만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전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본 회사 중에는 네페스, 네페스의 이병구 회장님이 이거를 이제 감사 경영을 통해 가지고 이 반도체 회사죠. 중견기업입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이게 한국 아마존입니다. 여기가 여기 잘 안 써있는데 이게 뭐 처음 10개월간 땡큐 레터가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제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병구 회장이 이걸 가지고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 책도 좀 보면 처음에 제한제도라는 걸 했어요. 그 제한제도라는 것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서제스션 박스 같은 걸 했는데 그게 성과가 잘 안 나더래요. 사람들이 제한을 안 하고 아주 썰렁한 거죠. 그런데 감사 경영을 도입했더니 갑자기 제한 건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조직의 여러 가지 혁신, 생산성 향상, 그런 품질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부분 책에도 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쓸 수 있는 방법론이 독서 경영입니다. 이것도 아마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뭐 삼성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인데 제가 94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93년 신경영을 시작했을 때 삼성에서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삼성의 신경영을 좀 경영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서 책을 써달라 그래서 94년에 삼성 신경영 93년에 시작했는데 94년에 김영사에서 초인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삼성의 성장과 변신 이런 책을 써가지고 한때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절반은 삼성이 사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에서 연구 의뢰를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줬습니다. 삼성에. 그래서 삼성이 뭐 박스로 한 5박스 이상의 자료를 주고 제가 또 삼성 CEO들 다 면담했는데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독서 경영이라는 걸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외 출장 가가지고 일본, 미국 가가지고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의 경영, 경제 이런 서적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런 문화적인 책 그런 걸 이제 CEO들한테 주고서 읽고서 매주 발표시킨 겁니다. 마치 그 대학원 세미나처럼. 그러니까 뭐 회장님이 주신 책이니까 뭐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번역해서 읽고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걸 계속 토론하고 그러면서 삼성 CEO들의 안목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일에 몰입되지 않고 큰 흐름을 보게 되고 그게 삼성의 전문 경영인을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책을 쓰면서 알게 돼가지고 근데 삼성 CEO들은 삼성 나와서도 다른 그 조직에 가서도 그 방법을 많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네. 20분 남았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에 중소기업 청장이 됐거든요. 박근혜 정부 초대 중소기업 청장이 됐는데, 저 뭐 교수로서 처음으로 이제 청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랬더니 분위기가 영 썰렁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뭐 교수 와서 그냥 구름 잡는 얘기는 하다 가겠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딱딱한 간부회의가 없어요. 이 공무원들 특유의 그 한 2분, 3분 각 이제 국부터 들어가가지고 주간 업무 보고하고 다음 주에 할 거 보고하고 하는데 아주 정말 3분 이내, 2, 3분 이내 아주 깔끔하게 하고 나니까 뭐 한 30분이면 다 끝나요. 질문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독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매주 책을 한 권씩 정해주고 이거를 각
부서에서 읽고 사전 토론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2개 부서를 발표를 시키고 이렇게 토론했었는데 처음 한 3개월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발표는 깔끔하게 잘해요. 공무원들이 워낙 똘똘하기 때문에. 근데 뭐 입을 안 열죠. 그래가지고 뭐 억지로 시키고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이게 되기 시작해서 제가 2년 10개월 동안 청장을 했는데 한 70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권, 20몇 권씩 읽은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매주 읽기도 하고 뭐 국정감사나 이제 그때는 좀 못 읽고 그렇게 했는데 주로 어떤 책들을 읽었냐면 우리 이제 트렌드, 기술 트렌드와 경영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당시 또 제가 최대 관심 가진 게 중국의 기회와 위협, 중국에 대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느냐 그런 거 뭐 아까 트리즈 같은 책도 읽고요. 그리고서 마지막 결론은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적용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느냐. 마지막 서제스천 하라. 실제 적응 방안 찾아라. 그랬더니 그리고 저는 이제 1시간 동안 토론한 거 듣다가 발표 한 20분하고 한 3, 40분 토론하고 마지막 딱 5분만 얘기했습니다. 매번. 아무 말도 안 하고 5분만 이제 정리 래퍼이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뭐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중소기업 전문가라고 그러지만 공무원보다 전문가, 디테일한 전문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20년, 30년 같은 일만 엄청 반복해가지고 아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토론형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토론형 리더십.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책 읽는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남한테 다 요약해오고 보고서만 딱 보고서 한 2페이지 이것도 아주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로 했는데 나름대로 뭐 공무원이 군대 조직 비슷해가지고 그냥 하라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실제 성과도 거둬보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병철 회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CEO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부하직원들한테 한마디라도 새로운 얘기를 하지 공부 안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저 우리 CEO는 입만 열면 똑같은 얘기야. 뭐 그러면 그만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도 공부하기 싫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하면은 내가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이제 사장단들한테 해줄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는 또 어느 분야에 유명하다는 전문가들 있으면 꼭 모셔다가 CEO 강연에 모셔 듣습니다. 근데 어떤 CEO 강연은 어떤 전문가들은 굉장히 아주 영양가가 많은 강의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 들어봤는데 거의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CEO들이 불만을 표명합니다. 뭐 저런 강사를 불러와가지고 뭐 우리 시간 낭비했다 막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때마다 한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0가지를 얘기했을 때 한 가지라도 건질 게 있으면은 그걸로 좋게 해야지 어떻게 10가지가 다 도움되는 얘기를 듣기 이렇게 되냐. 당신 자세가 잘못됐다. 이런 야단쳤다고. 제가 그 말도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오늘 강의 듣고 영양가가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 건졌다.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CEO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도와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첫째는 디지털 전환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뭐, 안타까운 일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지원 많이 했다고 그래도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 깎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얇게 뿌려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현장에서 좀 이제 잡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고 이제 예산을 확 깎았는데 이거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청장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TIPS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TIPS라는 거. 테크 인큐베이터 포 스타트업인데 그게 이제 기술 혁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중지청에서 한 1억, 2억씩을
1년에 한 1000개, 1000몇백 개 기업을 뿌려왔었어요. 제가 갔더니 2013년에. 근데 성과 제로입니다. 1억, 2억 받아가지고 그 기술혁신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 자체가 무리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10억씩 주자. 100개만.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억이 있다면은.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청장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억 받게 되면은 누구를 뽑느냐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회 가가지고 왜 이 사람한테 10억 줬냐 그래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돼. 뭐 1억씩 1000개 뿌린 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10억씩 100개를 뿌리게 되면 그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해보자 그래가지고 바꿨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근데 그 대신 셀렉션 방법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 의미는 민간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벤처 캐피탈이 선투자를 하고 정부가 이제 후속으로 가서 R&D 지원 5억하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 지원 1억 하고 했는데 지금은 지난 2013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9년 됐는데 2,000개 가까이가 만들어졌는데 생존율이 95%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전에는 스타트업에 도전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에 최대한 10억까지 받게 되면 데스밸리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스밸리에 다 걸려가지고 스타트업 실패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뭐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 컴퍼니 전체적인 그 시스템이 가야 되고 대중소기업 협력도 강화해야 되고 중소기업 조합들이 이런 기관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이시고요. 그런데 수출 지원의 효과성 제고 이것도 계속 오랫동안 얘기해 온 겁니다. 제가 청장 때 이제 했던 게 해외 진출 지원의 패키지 지원이라는 거, 컨설팅, 수출 R&D, 마케팅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규모가 작아요. 이 혜택 받는 기업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좀 더 해서 지금 이제 AI 빅데이터 활용하는 문제든지 기술 인증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실효성을 좀 높이는 문제, 현지 밀착형 지원할 때 수출 지원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업 신호 역할. 이거는 그래도 꽤 경험이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예산과 이런 거 제약으로 혜택 받는 기업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효과성 제고. 이게 이제 우리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봤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 좀 넣어본 건데, 이제 그 중소기업 경영시는 제도 지켜문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 경영시 심사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 혁신 기업을 집중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영시 마일리지 제도를 제가 도입했는데 좀 생각보다는 인센티브가 좀 약해가지고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이거를 좀 더 확실히 하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무조건 돈을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기름을 좀 부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고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 전용금융제도 도입. 그래서 혁신 선도기업, 고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 시설투자기업에 대한 보증기간 연료 상환 대상 예외 적용. 그래서 저도 지난 정부가 스케일업을 좀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는 너무 스타트업 쪽은 지금 자금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투자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조금 무게중심을 스케일업 쪽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중기부하고 이쪽에다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중소기업 기업가로 올던 스케일업 지원, M&A. M&A 활성화에 관해서도 제가 청장 되자마자 이 정책을 마련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 정책이 좀 후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M&A를 뭘로 보냐면 결국 M&A 왜 하느냐? 기술과 인력 확보를 위한 거거든요. 시장 확보를 위한 것도 있고 그랬을 때 특히 기술 투자로 간주해서 과감하게 그 20% 이상 그 이상의 세제 혜택을 감면 혜택을 주고 또 파는 기업한테도 그 과세 이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직도 우리 그 기재부 발상은 뭐냐면 왜 소득이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안 때리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건수가 많아지면 세금은 늘어난다. 제가 조만간 만나서 설득하려고 그래요. 우리 뭐 특정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좀 추경호 장관이 제가 이제 그 청장할 때 기재부 일차관 했는데, 그때 모화를 하나 만들면 그 엔젤 투자 활성화를 하면서 2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하는 걸 제가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50%입니다. 50%까지 맥시멈인데 제가 우리나라는 엔젤 활성화해서 한 3천만 원까지 뭐 2천만 원까지, 제가 5천만 원 제안했는데 처음에 2천만 원과 3천만 원 되고 지금 5천만 원도 늘어났을 거야 아마. 그랬더니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냐.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하면 안 되겠냐. 왜 그래 꼭 전례만 찾냐. 그랬더니 이분이 좀 열린 사고를 가져가지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기재부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100%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까지 공제를 처음 넣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도 이거 두 번째 얘기하면은 그럴 거예요. 옛날처럼 이거 골고루 나눠 가져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골고루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쪽은 또 과감하게 성장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시장 확대, 이거 뭐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막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아산 나눔재단 이사장도 지난 2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매년 규제 관련 리포트를 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낸 리포트가 많이 언론에 인용이 됐어요. 우리 외국에서 혁신된 게 한국에서 하면은 70%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하면은. 한국에서 만약 미국의 외국의 혁신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로또 가지고도 지금 뭐 상당히 위험하고 타다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하는 문제 뭐 이것도 많이 나온 얘기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 지원 심사 제도 혁신해야 됩니다. 제가 청장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기술 개발 지원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술을 막 한 30분 듣고 나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저를 검찰에 고발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 부당하게 지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물론 뭐 저거 관계없으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처리했지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프라인 중심의 평가는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평가원 DB 구축하고 신청 과제와 평가원 매칭 정보 자동 암호화하고 평가 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제3자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름을 뭘로 붙였냐면 오아시스라고 붙였습니다. 온라인 어세스먼트 시스템 2015년에 구축해서 심사 평가 기간은 2달 걸리던 걸 2주로 단축했고요. 비용도 거의 10분질로 줄였는데 이게 제가 이제 청년한테 억지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해서 좀 했는데 제가 떠나고 났는데 이게 굉장히 약화됐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되면 영향력이 확 없어집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 방법을 도입해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 길이 심사평가제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저는 아주 굳게 확신해요. 왜냐면 우리 이상한 제도를 많이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해서 김영란법도 도입하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시스템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은 결국 우리나라는 함께 잘 사는 혁신 강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몇몇 단체들과 같이 아마 여기도 참여가 됐을 거예요. 벤처기업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23개 혁신 단체 기관들이 해가지고 이걸 좀 차기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작년에 한 3, 4개월 작업을 해서 만났는데 저희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함께 잘 사는 혁신 강국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자수성가 성취사회,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걸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유개방 역동경제가 된다.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건 자유개방 역동경제입니다. 우리 최근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가 그런 얘기죠. 왜 대동강의 기적은 불가능했는가? 한강의 기적은 가능했는데 답은 이겁니다. 남한은 자유개방 역동경제를 만들었고 거긴 폐쇄하고 독재, 그러니까 역동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역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자유개방 역동경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계층 간 격차라든지 사회 부문 간의 격차 불균형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공정상생 신뢰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자유와 개방, 공정과 상생.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시장경제를 택했고 수출경제, 개방경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실력을 점프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겁니다. 지난 60년 동안.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단해야 되는데 공정과 상생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자유와 개방을 죽이는 방법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망합니다. 자유와 개방은 살리면서 공정과 상생을 살 수 있는 이게 또 모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함께 잘 사는이라는 건 양극화에서 중산층 구성과 분권층 감소,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 확립, 공생과 상생의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확립하자. 이게 이제 함께 잘 사는 거고요. 혁신강국이라는 혁신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데 과학기술 선도국가, 미래 신산업과 육성,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활성화,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 문제와 갈등 해결, 자유와 개방, 공정경제가 보상을 통한 신뢰문화를 구축하는 이것이 이제 혁신강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지만 마지막 과제는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대기업은 더 이상 일자리를 못 만듭니다. 오히려 줄이기에 바쁘죠. 그래서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확대에서 중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중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 이게 키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보상 수준 개선. 그래서 이걸 공정거래 질서 확립, 성과공유제, 내일치용경제 확대, 역소득세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점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납품대금 원가 연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이 합의했어요. 양당이 합의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하고 중기부가 주도가 돼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도 만들어 놓고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제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성장 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내일채용공제도 만들었어요. 내일채용공제. 이거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핵심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유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조직 몰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제가 5년짜리 이렇게 또 했는데 이거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직난과 구인난의 미스매치 해결.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그래서 저는 교통, 주거, 보육, 교육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기업이 해줄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개별 중소기업이 잘 못합니다. 이거를 정부가 집단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주고 여기에 이제 예산을 쓰면 되고 그리고 이루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자기혁신. 그래서 근무 여건, 기업 문화, 자기개발 기회 제공, 리더십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 또 여러 가지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한정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